검찰을 상징하는 이 로고의 5기둥은 가운데부터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놀고 자빠졌죠. 이거 뭐 웃기려고 만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집단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검언유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2022년 9월 17일 오늘 같은 밤이면 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박정훈 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7세의 젊은 나이셨는데 사망 원인은 간경화라고 알려졌죠. 박정훈 님은 술을 드시지 않았던 분이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병세가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냐? 박정훈 님이 2천억 원대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연루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진짜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를 한 상황이었고 이 피의자와 금전 거래를 한 기록이 있었던 박정훈 님이 공범으로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훈 님은 스스로 결백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의 조사와 압수수색에도 성실히 임했고 걱정하는 직원들을 오히려 달래고 안심시키며 재판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2년이 지난 후에야 나왔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님이 잘못한 행정상, 서류상의 문제들로 인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박정훈 님은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두 가지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너무 실망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분명히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조사를 받고 나오니까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인데 검찰은 자기들끼리 박정훈이 똑똑한 사람이다. 수사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는 것이죠. 검찰은 이미 박정훈이 피의자다라는 답을 정해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기자들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자신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사무실 앞에 기자들 수십 명이 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대요. 박정훈님은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놀랬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써주는 기자가 하나도 없이 오직 검찰의 입장만을 내는 기자들에게 아주 크게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자들의 기사 때문에 나중에는 정작 사기를 친 회사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박정훈 님이 마치 사기를 친 것 같은 기사만 도배가 되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달린 악플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요. 최종 판결이 있던 날 판사는 박정훈 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님은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게 죄가 있다면 이쪽 바닥에 너무 몰랐고 사람을 믿은 게 죄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사 타이틀 헤드라인은 어떻게 나왔냐? 박정훈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박정훈님은 검찰과 기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려고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럴 만도 하죠. 오죽하셨으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스트레스로 병까지 악화되셨을까 싶죠. 박정훈님은 또 자신이 마치 사기 사건에 크게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도배를 하고 기사를 쓴 그 기자들이 자신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사를 써주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기자들의 전형적인 쓰레기 짓거리를 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가수 박정훈님.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박정훈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박정훈님은 병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그 인터뷰로부터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박정훈님의 사건이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검찰과 이 기레기들의 대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쓰레기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이 검찰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고 법을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정작 법을 어기는 자신들의 편에게는 관대하고 또 이렇게 썩어빠진 검찰에 딱 붙어서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를 유지해가는 이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운 이 기레기들, 이 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검찰 출입 기자단, 소위 법조 기자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MBC PD수첩을 통해서 이 법조 기자단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자세히 알려졌는데요. 검찰 출입 기자단은 말 그대로 대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찰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자 그룹을 말합니다. 이 법조 기자단은 몇 가지 특혜를 받는데요. 첫 번째, 검찰의 공식 브리핑에 참석해서 질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검찰의 비공식 브리핑, 일명 티타임이라고 하는 이 비공식 브리핑에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검찰발 수사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특종과 단독 보도, 클릭 장사, 조회수에 목마른 이 기레기들에게 이 세 가지 특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 아니, 검찰이 무슨 사조직이나 사기업도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는 국가의 기관인데 기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기자나 질문할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정부의 각 기관마다 출입을 허가받은 기자단이 따로 있기는 한데 이 법조 기자단의 경우는 더 엄격한 룰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황당한 게 이거예요. 이 법조 기자단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출입하고 말지를 이 자격을 기자단 스스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되려면 검찰이 아니라 기자단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꽤나 까다롭다라고 하죠. 기자단에 자체 투표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검찰 출입 기자단에 새로 뽑힌 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지들만의 그 기득권, 지들만의 특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고 자기들만 누리고 싶은 거죠. 참 대단한 엘리트 기자님들 납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새로운 기자들은 그 기자단에 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미 그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로비도 좀 하고 싸바싸바도 좀 하고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017년 2월 부산의 한 신생 매체 기자는 이런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해서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국가기관 통신사의 벽에 한없이 작아지는 내가 싫다. 결국 발로 뛰어 조금이나마 격차를 줄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라는 7줄의 짧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죠. 한 대학교의 신방과 교수님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한 의견을 내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뭐냐? 검찰청의 기자실은 국민 재산이고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걸 검찰도 아니고 그 주인도 아닌 자기 재산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권한도 없는 집단이 와서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너는 여기 출입하면 안 돼. 너는 발언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PD수첩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 법조 기자단은 PD수첩 방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MBC 측의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요. 아니 무슨 비판도 못합니까? 지적도 못해요? 지들은 무슨 특권층에 똘똘 뭉친 성역입니까? 아주 뻔뻔하기까지 하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국민들의 알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최근 검찰발 티타임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언급을 한 그 근거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라고 하거든요. 아주 놀고 자빠졌죠. 지들 수사에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 속 뻔히 보이는 거짓말 아주 잘도 합니다. 뭐 한동훈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기자단은 그룹이잖아요.
도대체 이 기자들이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게 단순히 빠르기만 한 정보인가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재판이 진행될 때 그 한 부분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입장,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이 판사의 입장까지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재판 아닌가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인간들은 검찰발 정보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수용할 건 수용해서 기사를 써야 그게 기자고 언론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데, 그냥 지들의 특권의식에 취해서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고 단독이니 속보니 이러면서 그냥 기사 빨리 써내고, 검찰이 던져주는 떡 하나 물고 검찰이 원하는 기사 써주면서 불러주는 거 받아 쓰면서 그러고 있으니 그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라고. 기자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니까요. 받아쓰기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꼴찌인 국가인 거고, 그걸 니네가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기레기라는 말을 자처하고 있대도, 근데 뭐 기레기도 사람입니다, 우리 상처받아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개소리 하기 전에 니들이 지금 검찰과 붙어먹으면서 하는 짓거리들을 한번 보라고. 니들이 기자인지.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검사들과 기레기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후에 저자이신 이현주 변호사는 첫 번째,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소설을 잘 쓴다.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한 가지를 더 거들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선택적 정의, 선택적 보도입니다. 지들의 이권과 지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수사하고 보도하는 그들의 편협한 잣대. 그러면서 지들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국민을 위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과 교활함.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현실이죠. 이 검사들이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검사들이 기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 다 일일이 소개하자면 영상이 몇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사례와 자료 몇 가지만을 언급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2009년 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일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돈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사건. 2009년 11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봉투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8명, 2차로 간 카페 술자리에서 2명, 총 10명에게 50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라고 하죠. 이때 김준규 총장은 아주 명언을 남겨요. 돈 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주는 촌지가 어딨냐라는 게 김준규 전 총장의 말인데, 이걸 받으면 주옥되는 걸 직감적으로 한 기자들은 이 50만 원 돈봉투를 대검에 돌려주거나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도 대놓고 주는데 과연 뒤에서 찔러주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이 사건은 검찰과 기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총장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조사에 의하면 일간신문 기준으로 재판 전의 단계를 다룬 검찰발 기사의 비율이 무려 80%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유출,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에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검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당연히 없죠. 왜냐? 검사들은 지들 식구는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조안과 관련해서 법무부 훈령을 보면 아주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사의 오보 방지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애매하죠.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야 뭐 오보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 이딴 식으로 기사 일단 써갈기고 보는 인간들이니까 이 기준이 애매해서 이 형법 제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있으나 마나한 형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뭐 겁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 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는 공정하게 내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가수 박정호 님도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80%의 비율로 재판 전에 검찰발 흘려주기 기사를 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검찰 쓰레기 집단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억지 공소를 하고 억지 기소를 하고 수사를 벌이고 어떤 소설을 써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도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런 기사는 안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게 세상에 알려져야 검사들이 쪽팔린 줄 알고 지들도 사과할 거 하고 벌 받을 거 받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검사들이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검사는 사과를 안 하는 집단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아니면 최근에 곽상도 이런 인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하죠. 지 입으로 지가 날리면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의 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의심해요. 방송국을 의심하고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한번 할까 말까? 그것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것들이죠. 거짓말을 해도 조작이 들통나도 50억씩 뇌물을 처먹어도 검사 출신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왜냐?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자신들의 강한 면만 부각시켜주는 언론이 있고 자신들의 실책과 과실은 보도를 안 해주는 이 자랑스러운 프라이드에 빛나는 쓰레기 같은 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검사들과 기레기들의 어떤 화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죠.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2019년 1월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2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 2명의 혐의가 뭐냐?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예요. 이 경찰관들이 왜 피의사실을 공표했냐?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서 거짓으로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했다라는 내용을 이 담은 정식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해서 이 2명의 경찰관을 입건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정식 보도자료를 내서 한 것인데 이걸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사들이 경찰을 수사했어요. 경찰의 입장은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정식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건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냥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은 나중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죠 이거. 아니 지들이 하는 건 다 정의로운 거고 지들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은 착한 피의사실 공표고 경찰이 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정의를 실현하고 판결을 한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들이 하는 건 괜찮고 경찰이 하는 건 안 되고 수사 대상이고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이 외에도 검찰과 기자들의 유착 관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언론 플레이 사례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도 그렇죠. 이걸 또 교묘하게 어떻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선 폐지 공장을 앞장세워서 권언 유착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는 이 법기술자들과 언론들의 노력이 아주 눈물겼죠. 그럼 또 우리 또 개돼지들이 와 이건 또 권언 유착 사건이다.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서 그렇게 자료들을 아주 잽싸게 지우시고 당당하다면서 핸드폰 비번도 안 까시고 아주 대단한 정의의 사도들 납셨다 그죠? 그리고 조국 교수님 사건 때나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온갖 기사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사들 헤드라인 말고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한다더라, 할 거라더라, 카더라 전부 전언입니다. 전달하는 이야기들. 핵심적인 증거는 없고 그냥 제목 장사, 클릭 장사, 추측성 보도, 소설 이런 내용은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면 기자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단독이니 속보니 하면서 아주 열심히 받아쓰고 있죠. 민주당에서 때맞춰서 이 검찰과 언론의 대환장 콜라보를 아주 잘 지적했어요. 검찰의 이 이재명 수사 관련된 5대 언론 플레이는 다 가짜뉴스고 오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5개 언론 플은 뭐냐? 428억 약정설, 대장동 급분설, 이 리스트 8억 매로, 이재명, 김성태 친분설, 가짜 CCTV설, 이거 다 가짜 언플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밝혔는데 검찰은 역시 사과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정정 보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 원래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쓰레기들입니다. 이게 다 뭐냐? 검찰이 던져주면 기자들이 알아서 받아쓰기 해서 이미지 메이킹, 여론몰이만 하는 거죠. 이재명은 악마다. 대중들에게 대상을 악마화하면,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국 교수님 사태 때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을 상징하는 이 로고의 5 기둥은 가운데부터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놀고 자빠졌죠. 이거 뭐 웃기려고 만든 건가요? 검찰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과 협조한다는 개소리.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개소리. 니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고 니들이 정의로우면 날아가는 똥파리도 새다. 이상 에이스 생각이었습니다.